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우리가 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의 특성,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관찰자가 피관찰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질적 연구의 가장 원형적인 방법이 현장 연구, 현지 연구죠. 인류학에서 출발한 이제 그럴 때 주로 관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회 시험 문제에서 관찰은 피관찰자에 의해 자료가 생성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피관찰자, 관찰되는 사람이 관찰하나요? 아니죠.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은 피관찰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 누구의 데이터를 피관찰자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런 행동의 측면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의 장점은요. 비언어적인 행동 있잖아요. 자,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1차 자료 수집 방법에서 우리가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었고 관찰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설문도 면접도 얘네들은 언어적이에요. 얘는 글, 얘는 말을 통한 언어적인 자료 수집이라면 얘는 비언어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아주 어린 꼬맹이 이런 아이들을 조사할 때는 오히려 관찰이 더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예를 들어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울 때 이럴 때도 관찰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찰은 특히 인류학에서 예전부터 많이 이제 활용한 그런 현장 연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인구달처럼 침팬지 연구하신 분들 계속 침팬지 관찰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단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찰은 오랫동안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내가 실제로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 행위를 즉시 관찰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사실을 포착할 수 있고 보다 더 진실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말은 포장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언어보다 말로 자신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연구 대상이 면접 싫어해요. 설문조 싫어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그때는 관찰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찰에 단점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자, 그 중에 이제 현장에서 보통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되는 상황에 영향을 주는 주변 변수들,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실험실에서처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한 내용을 수치로 전환하는, 이게 계량화해서 통계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을 누가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그 현상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관찰자의 주관이 관찰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관이나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로 객관화시키기도 어렵지만 이제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단점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에서 관찰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유형을 완전 관찰자, 완전 참여자, 완전 관찰자, 참여 관찰자, 그리고 관찰 참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완전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관찰을 한다라는 관찰자라는 신분 노출을 관찰 대상들에게 하지 않은 채 그들 사이에 참여하면서 그들 모르게 관찰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완전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 대상들 속에 속해서 관찰을 하지만 그 관찰되는 대상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조사하러 왔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완전 관찰자는요, 조사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에게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오로지
관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완전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관찰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좀 관찰을 하고자 한다라고 관찰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참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일정 정도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참여 관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관찰 참여자는요, 마찬가지로 조사자의 신분을 노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형태를 관찰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참여, 완전 관찰은 일단 완전으로 시작하면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참여한다. 그러면서 관찰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 관찰자는요, 내가 신분을 노출하고 관찰을 하지만 완전히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고, 관찰 참여자는 신분 노출을 하고 완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찰의 유형이 있는데요. 관찰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도 사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직접 관찰은 조사자가 조사 대상의 행위를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거. 간접 관찰은요, 그 행위의 결과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건 직접 관찰인 거고, 청소가 된 상태, 방이 깨끗해진 상태를 확인하는 건 간접 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은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비참여 관찰은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거죠. 조직적 관찰은요, 어떻게 관찰을 할지, 언제 관찰을 할지, 관찰 기록은 어떻게 할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관찰을 하는 거라면, 그런 거 없이 관찰하는 것은 비조직적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시적 관찰과 비현시적 관찰은요, 관찰 대상에게 관찰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예요. 드러나면 현시적, 안 드러나면 비현시적 관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찰자가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자료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을 이야기에 앞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자료는 본인이 본인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관찰을 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자료는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차 자료 분석의 예로는 한부모와 관련해서 내가 기존 통계, 이거 기존 통계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걸 분석한다면 2차 자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아동학대 관련된 사례 파일들을 내가 분석한다면 이 사례 파일들이 2차 자료가 되죠. 이것도 2차 자료 분석이 됩니다. 자, 물리적 흔적을 분석한 박물관, 전시공간, 재배치 연구 이런 걸 한다면 이거는 내가 박물관에 전시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떤 전시품 안에 이 바닥이 더 마모 상태가 더 많이 마모가 됐는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흔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 이것도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의 장단점을 보면은요, 장점은 수집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집은 누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수집, 설문지나 면접이나 관찰하려면 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특히 이제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는 몇천 명에 대한 패널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거 내가 연구 목적과 연구 계획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수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에 내가 수집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반응적이다 혹은 비관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값에
나라는 연구자의 연구 과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수천 명에 대한 패널 데이터, 몇 년에 걸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한 연구에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변수 혹은 나한테 필요한 성격의 케이스만 뽑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해서 혹은 편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내 목적에 딱 부합하는 2차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조선 역사의 기록물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럼 조선왕조실록도 기존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2차 분석이잖아. 2차 자료 분석이잖아요. 근데 역사 기록이라는 게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승자에 의해서 각색된 기록인 건지 실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의 신뢰도 타당도를 알 수 없거나 자료의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자료에 누락된 변수의 결집값을 복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각종의 연구기관에서 그러니까 수집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결집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성별을 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성별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뜨린 값은 그게 실제로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그 사람이 빠뜨린 연령 정보가 23cm, 43cm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결집값을 복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 값은 복구할 수 없지만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 칸에 어떤 값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지는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결집값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집값 혹은 결집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결집값을 분석하는 통계 기법들이 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집값이 실제 무엇인지 복구할 수는 없어도 통계 기법을 통해 가장 유력한 값으로 대체를 해놓고 분석을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용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 분석이 가지고 2차 자료 분석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내용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 분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기록물은 문서지 기록물도 있을 수 있고요. 영상 기록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TV의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혹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상 기록,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록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로는 신문도 있을 수 있고 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지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내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도 책도 시험지도 드라마도 영화도 숫자로 막 가득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질적인 데이터로 언어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내용 분석은 그 질적인 자료를요, 양적인 데이터, 즉 뭐죠?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하는 것, 이거를 부호화한다, 코딩한다, 혹은 계량화한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 자료로 전환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숫자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물론 데이터 자체가 원래 데이터 자체가 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질적 분석은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질적 분석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분석은 어쨌거나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을 시켜놓고 그러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주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의 텍스트를 보면 문서의 텍스트 그대로의 내용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행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 참 잘났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잘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 참 왜 그러니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드러나는 내용
이거를 현재적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도 분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 이걸 잠재적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의 장단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2차 자료 분석의 장단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비반응적이고요. 비관여적인 연구라는 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이건 2차 자료 분석, 내용 분석 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자료 분석은 앞서서 종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 연구 같은 거 할 때 2차 자료 분석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역사 연구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내용 분석 장점의 세 번째 땡 읽어보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려 혹은 조선의 역사를 분석할 때 내용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 보시면 안정성이 있어요. 어차피 그 자료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석해서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분석상의 실수를 언제라도 다시 수정, 원점으로 가서 다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장점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은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록이 없다면 내가 연구하고 싶어도 내용 분석을 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실제 기록인지 실제 실제를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자료인지를 알 바가 없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를 잘 대표하지 못하는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런 편향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실제에 대한 타당한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2차 자료 분석의 단점에도 공통으로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내용 분석의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은 일단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연구 문제를 당연히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을 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록물을 분석을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신문, 그러니까 신문의 논설 부분을 사설 부분을 신문 사설 부분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언론 신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문이 내 모집단인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신문 기사 중에 이제 사설을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집단의 규모가 너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선정을 해서 조금 더 조사의 범위를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본을 선정을 할 때는 확률 표집을 할 수도 있고요. 비확률 표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 표집을 하면 할수록 대표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의 범주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 단위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범주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이 기록물을 수치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치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수치화를 하는 단위를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분석 단위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통째로 이 책 한 권을 단위로 해서 이 책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고전에 해당하는지 이게 현대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보적인 거에 해당하는지 이게 보수적인 거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게 소설에 해당하는지 이게 시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범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분석 단위는 내가 이제 기록물 하나하나 예를 들어 이 책 하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문단별로 이 문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경우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인물이 진보적인 인물인지 혹은 이 인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 단위는 내가 연구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그냥 자료 통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문장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인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석 단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걔네들을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응답의 범주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응답의 범주를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위를 정해서 이거 각각을 이제 수치화하는 계량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읽어보시면 160페이지에 4번 분석 내용의 범주 설정에서 두 번째 땡 읽어보세요. 분석 내용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이나 문제에 적합하게 변수들을 분명하게 조작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수치화해야 되거든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수치화가 가능한 측정이 가능하게 정의를 혹은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보시면 두 번째 땡 분석 단위는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드러난 내용도 분석할 수 있지만 숨은 내용 그죠? 숨은 내용 혹은 잠재적 내용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 참 잘났다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할 때요. 이걸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칭찬 혹은 뭐 비난이라는 범주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너 참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순수한 칭찬인지 비난인지 이것만 읽어서는 잘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후 맥락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록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어떤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넓은 큰 맥락을 확인할 때 이것을 맥락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0페이지의 아래쪽에 맥락 단위의 굵은 글씨를 보면 맥락 단위는 적어도 기록 단위보다는 더 넓은 큰 영역이어야 돼요. 혹은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상위 단위다.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단위. 기록 단위가 이제 일반적인 단위예요. 이걸 통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문단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문장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 단위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록의 단위가 되는 건데요. 기록의 단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를 기록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딱딱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간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주제별로 하겠다. 그럼 주제는 상당히 모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보다 주제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의 양은 줄어들지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가 불명확해서 단어 단위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건 이런 주제인데라고 하는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문장이나 문단을 단위로 할 때에도 이때는 이제 단어보다는 양이 줄어들고 그거는 구분하기가 딱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문단 안에 주제가 2개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주제가 들어가면 얘를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지 여기다 체크해야 되는지 얘는 여기에 들어가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 문단을 단위로 할 때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는지 나누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13회, 16회에서는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9장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164페이지에 기출 선지들을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문지 작성에서 폐쇄형 혹은 객관식 문제는 응답 범주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뭐죠?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중 질문 하지 않아야 되죠? 또 하나 유도 질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짝을 이루는 문항을 배치를 시킬 때 걔네들은 가까이에 함께 배치하나요? 떨어뜨려 배치하나요? 서로 떨어뜨려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일반적인 것, 부담 없는 것,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앞부분에 배치하고요. 특수하고 민감한 거, 그 다음에 서술해야 되는 개방형 질문은 뒤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옳은 내용이고요. 자, 행렬식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문항은 열에다가 그 다음에 응답 범주는 행에다가 크로스 시키는 형태를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주제에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라 부가 질문이 서로 다르게 연결되는 형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반형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개연성 질문, 개연성 질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반형 질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X고요. 자, 개방형 질문은 직접 자기 의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앞부분에 있으면 응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로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X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설문조사와 관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편 설문의 경우는요,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아닌 사람이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응답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서 누가 응답했는지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면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기 기입식 설문, 우편 설문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돼요. 자, 면접 설문에 비해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 유리합니다. 왜죠? 익명성을 보다 더 잘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기 기입식 설문은 면접 설문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질문은요, 면접을 통해서 그 답변에 맞게 계속 연결해서 융통성 있게 질문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관찰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즉시 현장에서 행동을 포착하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0번은 X입니다. 자, 11번 스케줄 구조화 혹은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 내용이 면접을 해야 되는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표준화 정도가 질문의 내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 정도가 가장 높은 정도죠. 그래서 낮은이 아니라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건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관찰자의 역할 중 완전 참여자가 있어요. 앞이 완전히 들어가면 신분 노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신분 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 대상은 본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대상과 어울리면서 관찰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알리지 않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X입니다. 자, 비참여 관찰은요, 참여 안 해요. 그냥 관찰만 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은 X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은요, 설문조사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면접을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2차 자료 분석과 내용 분석 기출 문제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요, 자료의 결집값을 복구할 수 있다, 추적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틀리죠. 그래서 추적할 수 없다, 혹은 복구할 수 없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대체는 가능해요.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추적 복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15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내용 분석도 2차 자료 분석도 비반응적인 혹은 비관여적인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어머 이렇게 응답하면 안 되겠지 해서 이렇게 응답해야지 데이터를 바꾸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미 있는 데이터라서. 그래서 반응성을 통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X고요. 자, 내용 분석에서도요. 모집단의 규모가 클 때는 표집을 할 수 있습니다. 확률 표집이든 비확률 표집이든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요. 양적 분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량화를 시켜서 양적 분석을 하고 거기에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이어서 18번은 X입니다. 자, 내용 분석은 연구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재조사가 가능해요. 이거 연구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2차 자료 분석이 갖는 장점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 분석에서는 드러나는 내용,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 혹은 숨은 내용도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장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0장에서는 욕구조사와 평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